불가능의 경계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 역사 내내 문명들은 아무리 발전된 현대 기술로도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수세대 동안 과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을 당황하게 한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것들은 단지 미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능력, 믿음,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과의 접촉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수수께끼죠. 정글에 삼켜진 사라진 도시들부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유물들, 고대 천문 계산기부터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뻗어 있는 지하 미군까지 우리는 과학계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5가지 미스터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들 중 일부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역사적 기억에서 지워진 재앙적인 사건들을 암시하죠. 그리고 몇몇은 주류 학계가 아예 다루기조차 어려워하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를 잡으세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조명을 어둡게 하고 듣고 계시다면 그저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보세요. 운전 중이든 일하는 중이든 집에서 쉬는 중이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 여정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은 여러분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겠지만 이야기 그 자체가 여러분을 대륙과 수천 년의 시간 너머로 데려갈 것입니다. 먼저 고대 공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다시 쓰게 한 심오한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고대 컴퓨터. 1900년, 그리스 본토와 크레타 섬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 안티키테라 해역에서 그리스 해면 잠수부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지중해의 태양이 자결하는 가운데 그들은 시장에 팔 귀중한 해면을 찾아 수정처럼 맑은 심해 속으로 반복해서 잠수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유망해 보이는 해면 밭을 쫓아 평소보다 깊이 잠수했던 잠수부 엘리아스 스타디아티스. 하지만 약 45m 깊이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물속을 뚫고 들어오는 걸러진 햇빛 사이로 스타디아티스는 해저에 흩어져 있는 시체 더미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그는 최근 발생한 비극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며 서둘러 선장에게 알리기 위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돌아와 조사에 나섰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현대적인 재난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최근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이상 해저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던 로마 난파선에 흩어진 잔해인 고대 청동 및 대리석 조각상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고학 탐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몇 달에 걸쳐 잠수부들은 청동 조각상, 대리석 조각, 도자기, 장신구, 그리고 다양한 부식된 금속 물체 등 인상적인 고대 유물 컬렉션을 인양했습니다. 이 보물들 중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부식된 청동과 썩은 나무 덩어리가 있었는데 대략 신발 상자만한 크기였죠. 이 유물은 목록에 오르고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었으며 대부분 잊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정교한 유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부식된 덩어리가 마르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리오스 스타이스라는 이름의 박물관 고고학자가 조각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다가 비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식된 덩어리 속에 숨겨진 청동 기어, 톱니바퀴, 그리고 새겨진 눈금의 명확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이처럼 정교한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기존의 기술 발전 이해는 이 장치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난 후 중세 유럽의 시계 제작자들이 발명할 때까지 복잡한 기어 메커니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초기 조사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2000년 이상을 물속에서 보내 심하게 부식되고 수십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X선 촬영 결과 이 장치에는 최소 30개의 다양한 크기의 청동 기어들이 복잡한 3차원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 기능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박물관에 놓여 있었는데 기존 역사적 서술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기술적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돌파구는 수십 년 후 현대 영상 기술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연구원들은 첨단 X선 컴퓨터 단층 촬영과 고해상도 표면 스캐닝을 활용하여 부식된 조각들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밝혀낸 사실은 회의적인 과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에는 30개가 아니라 최소 37개의 정밀하게 절단된 청동 기어들이 어쩌면 그 이상이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한 기계식 컴퓨터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으로 알려지게 된 이 장치는 태양, 달,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고 달의 위상을 계산하며 수년 앞선 일시까지 예측하고 심지어 달의 불규칙한 궤도까지 설명하도록 설계된 고대 천문 계산기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천문학적 지식은 고대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기원전 100년경, 어쩌면 그 이전으로 확실히 연대가 측정되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고통스럽게 재구성했습니다. 사용자는 옆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 내부 기어를 회전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기어들은 수학적으로 정밀한 비율로 맞물려 회전을 여러 개의 다이얼에 표시되는 다양한 천문 정보의 움직임으로 변환했습니다. 한 다이얼은 황도대 달력에 따른 태양과 달의 위치를 보여주었고 다른 다이얼은 달의 위상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다이얼은 고대 천문학자들이 수세기 동안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발견한 18년 주기 패턴인 정교한 사로스 주기를 사용하여 일식을 예측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대 지중해 세계 어딘가에는 정밀한 청동 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작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복잡한 기어 비율을 이해하고 밀리미터의 몇 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정밀도로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역학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 이처럼 복잡한 계산 장치를 필요로 할 만큼 정교했던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나게 비싼 기구를 기꺼이 후원할 부유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처럼 정교한 천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었다면 과연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유일한 실험 장치가 아닙니다. 그 제작 품질과 설명서의 존재는 이것이 여러 유사한 기구 중 하나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사라졌거나 귀중한 청동 때문에 녹여져 버렸거나 아니면 2000년 넘게 지중해를 휩쓴 수많은 전쟁과 재난 속에서 파괴된 것일까요? 더욱이 이 기술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지식은 1000년 이상 인간 문명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화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역사적 격변들은 장치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든 전체 기술적 전통을 지워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인터넷 설계도를 바다에 던져버려 미래 세대가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다시 발견하도록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메커니즘이 장치가 만들어진 시기쯤 로도스 섬에 학교를 세웠던 철학자 포세이도니오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장치가 만들어지기 약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전설적인 아르키메데스를 포함한 시라쿠사의 위대한 수학자들과의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고대 로마 문헌에는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천문 장치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를 과장된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그러한 전설들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었을 수도 있음을 증명합니다. 난파선이 이 메커니즘을 싣고 그리스 섬들에서 로마로 향하던 중 침몰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귀중한 과학 기구가 외교적 선물로 운반되던 중이었을까요? 아니면 군사 정복 후 로마로 가져가던 전리품이었을까요? 혹은 그리스 과학을 높이 평가한 부유한 로마인의 개인 소유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결코 알 수 없겠지만 이 질문들은 고대 일상생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현대 고고학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지로 남아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 기술이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에 매료되셨다면 앞으로 나올 불가능한 유물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공유할 놀라운 발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중해에서 벗어나 중앙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로 떠나봅시다. 이곳에서는 한 문명 전체가 오늘날까지도 뜨겁게 논쟁되는 상황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 정글 속으로 사라진 문명,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 깊은 곳, 수세기 동안 이어진 식물 성장에 숨겨진 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정교했던 문명 중 하나의 유적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정글 숲을 뚫고 솟아오른 우뚝 솟은 피라미드를 건설하였고 복잡한 상형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정교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으며 유럽의 영의 개념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영의 개념을 포함한 수학 체계를 만들었고 놀라운 정확도로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천문대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달력 시스템은 너무나 정확해서 수천 년 앞선 천문 현상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정이 클래식 피리어드라고 부르는 서기 250년에서 900년 사이 마야 문명의 절정기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교한 도로망으로 연결된 거대한 도시들에 거주했습니다. 티칼, 칼라크물, 코판, 팔렌케와 같은 도시들은 수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습니다. 거대한 신전 복합체가 도시 중심부를 지배했고 그 주변으로는 궁전, 행정 건물, 시장,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주거 지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많은 현대 관찰자들이 살기 어렵다고 여기는 환경에서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높은 밭 시스템과 계단식 경작지를 포함한 발전된 농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서기 800년경부터 남부 저지대의 마야 도시들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중간에 중단되었고 신전과 궁전은 다양한 건축 단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마야 도시 국가들을 연결했던 복잡한 정치 네트워크는 와해되기 시작했고 붕괴했습니다. 궁극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마야인들이 통치자 승리, 천문 관측을 기록했던 스텔라라고 불리는 연대 기석 조각을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마지막 연대 기석은 서기 900년경에 나타나며 그 이후로는 역사 기록이 단순히 침묵에 잠깁니다.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 아마 한두 세기 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탱했던 도시들이 정글에 잠식되어 버려졌습니다. 마야인들이 민족으로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후손들이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에 살고 있죠. 하지만 도시, 문자 체계,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갖춘 그들이 건설했던 문명은 해체되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쯤 거대한 남부 도시들은 이미 초목에 덮인 고대 유적이었고 심지어 현지 마야인들도 그 이름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극적인 문명 붕괴를 초래했을까요? 이 질문은 지난 한 세기 이상 고고학자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밝혀낸 답들은 환경 재앙, 정치적 실패, 사회 붕괴가 복합적으로 얽힌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지 학술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야 고정이가 왜 끝났는지 이해하는 것은 문명이 어떻게 쇠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퍼즐의 가장 설득력 있는 조각 중 하나는 고기후학, 즉 고대 기후를 연구하는 학문에서 나옵니다. 마야 전역의 호수 바닥에서 퇴적물 코어를 시추한 연구자들은 마야 고정이 말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연간층으로 쌓이는 이 퇴적물 분석 결과 마야 본토는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1년의 치명적인 가뭄을 겪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뭄 기간 중 일부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강수량은 집약적인 농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의존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명에게 이러한 가뭄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마야는 건기의 관계수를 공급할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 같은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 콩, 호박 같은 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계절성 간구에 의존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밭의 작물은 시들었습니다. 식량 비축량은 빠르게 고갈되었죠. 기근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물과 식량이 남아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웠던 시기 동안 조심스럽게 유지되던 사회 질서는 자원 부족의 압박 속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뭄만으로는 붕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야인들은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건기를 견뎌냈으니까요. 왜 하필 이 가뭄들이 그토록 치명적이었을까요? 그 답은 인간 활동이 마야 문명을 환경 스트레스에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들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태학 연구에 따르면 고정이 후기에 이르러 마야인들은 농업을 위해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석회 반죽을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숲을 개간했습니다. 삼림벌차에는 토양 침식을 야기하여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켰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은 정교했지만 장기적인 가뭄 상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야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벌채한 숲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압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성기에는 마야의 중심부가 현대개발도상국과 맞먹는 인구 밀도를 지탱했습니다. 이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동시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고정이 말기에는 영양실조가 만연했습니다. 이는 성장 장애와 영양 결핍을 보이는 골격 유적에서 드러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는 질병에 더 취약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전염병이 약해진 마야 인구를 휩쓸었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치적 요인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통일된 제국이 아니라 신에게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신성한 왕이 다스리는 경쟁적인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왕들은 번영을 제공하고 표면적으로는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능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왕실 의식에도 불구하고 환경 조건이 악화되자 왕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고정이 말기의 마야,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며 도시들은 줄어드는 자원을 놓고 필사적으로 경쟁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적인 파괴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궁전은 불타고 기념물은 훼손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이 복잡한 그림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고대마야 문헌 분석 결과 문명의 정치 구조가 자체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마야 왕들은 신성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한 신전과 궁전을 건설하며 부와 권력의 정교한 경쟁적 과시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건설붐은 재료뿐만 아니라 노동력 등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동시에 도시 국가들 간의 전쟁은 상당한 군사적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농업 인구에게 지속 불가능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비농업 도시 인구를 부양하며
기념비적인 건설과 군사작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인겨 생산물을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환경 조건이 악화되자 이러한 머리부터 비대한 시스템은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왕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하기보다는 더 많은 신전,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전략에 더욱 매달리며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이는 역사를 통틀어 붕괴하는 문명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상황이 혁신과 적응을 요구할 때조차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것이죠. 마야 문명의 붕괴는 획일적이거나 전면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카탄 반도의 북부 마야 도시들은 몇 세기 동안 더 번성했습니다. 치첸 이트사와 우슈말 같은 도시들은 남부 도시들이 이미 쇠퇴한 후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붕괴가 북부 지역보다 남부 저지대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 때문에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북부 지역은 세노테라고 불리는 자연 석회암 구멍을 통해 담수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뭄 기간 동안 더 안정적인 수원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북부 마야인들은 또한 변화하는 조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르고 아마도 더 유연한 정치 구조를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 문명 붕괴가 오늘날 특히 중요한 이유는 환경 조건이 변하고 정치 시스템이 적응에 실패할 때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라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야인들은 원시적이거나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첨단 과학, 수학, 공학 기술을 갖춘 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명은 환경 스트레스와 정치적 경직성의 복합적인 압력 아래 여전히 붕괴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대 문명 또한 기후 변화, 환경 파괴, 정치 양극화, 그리고 급변하는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직된 제도와 같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글에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마야 도시들의 유적은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취약성 모두를 기념하는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 피라미드가 여전히 열대우림 캐노피 위로 솟아있는 티칼 같은 유적지를 거닐면 방문객들은 마야인들의 놀라운 업적과 우리가 인간의 공간을 버렸을 때 자연이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야 유적지를 발견하고 있으며 각각의 발견은 이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흥성하고 번성했으며 궁극적으로 몰락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문명과 붕괴한 제국들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클릭해서 다른 미스터리한 실종과 역사적 수수께끼에 대한 저희의 심층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외지고 황량한 장소 중 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곳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조각상들이 텅 빈 바다를 가로질러 침묵하며 응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창조자들의 운명은 역사상 가장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스터섬, 걸어다니던 조각상들과 사라진 사람들,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서 며칠, 심지어 몇 주나 떨어진 태평양의 광활한 해역을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고 육지나 생명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거대한 바다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작은 삼각형의 섬이 나타납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수십 개, 그리고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들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서 있고 바다의 등을 돌린 채 마치 살아있는 듯한 강렬함으로 내륙을 응시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722년 부활절 일요일에 이스터섬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섬에 현대적인 이름을 부여한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게벤의 경험이었습니다. 섬의 토착민들은 이곳을 라파누이라고 부르며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영구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칠레 해안에서 약 3,500km,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서 거의 2,000km 떨어져 있는
라파누이는 불과 163제곱킬로미터의 작은 화산 지형입니다. 이 섬의 고립은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몇 시간 만에 지구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사방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텅 빈 바다에 둘러싸인 이 작은 섬의 주민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오한 고립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고립 때문에 라파누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대 기념물 중 하나인 모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모아이는 섬 자체와 동의어가 된 거대한 석상들이죠. 이 조각상들은 약 900개가 기록되었으며 약 2m 높이의 비교적 겸손한 크기부터 20m가 넘고 약 270톤에 달했을 미완성 조각상을 포함한 절대적인 거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모아이는 살 6m 높이에 약 14톤의 무게가 나가지만 이러한 평균적인 조각상들조차도 경이로운 공학적, 예술적 업적을 나타냅니다. 모아이는 단순히 돌덩이를 조각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은 길쭉한 머리, 튀어나온 코, 얇은 입술, 길쭉한 귀와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정교한 조각품입니다. 많은 모아이는 원래 붉은색 화산암으로 만든 원통형 석자의 상투인 푸카오를 쓰고 있었는데 이는 모아이의 높이를 더하고 아마도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나 머리 장식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조각상들의 눈구멍은 원래 흰색 산호와 붉은 돌 동공으로 채워져 있어서 으스스하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눈이 제자리에 있는 모아이를 보여주는 최근 복원 작업은 이 조각상들이 고대 섬 주민들에게 얼마나 극적이고 위압적으로 보였을지 마치 자신들을 만든 공동체를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모아이는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조각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모아이가 섬 동쪽에 있는 화산 분화구인 라노라라쿠라는 단일 차해석장에서 조각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차해석장에서 다양한 완성 단계에 있는 수백 개의 모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화산암에서 겨우 윤곽만 잡힌 상태였고 다른 일부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기반암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차해석장은 제조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하는데 라파누이 조각가들이 조각상이 여전히 암벽에 붙어 있는 동안 기본적인 형태를 거칠게 깎아내고 그 후에 분리하여 최종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등 놀라운 효율성으로 작업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수톤에 달하는 이 석상들이 어떻게 채석장에서 아후라고 불리는 재단까지 운반되었는지입니다. 때로는 18km 떨어진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서 말이죠. 썰매나 바퀴 같은 운반 장치를 만드는데 적합한 천연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오늘날 섬에는 숲이 없어서 목재 운반 장치를 만들 나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라파누이족 자신들은 모아이가 최종 목적지까지 걸어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럽 탐험가들은 이를 원시적인 미신으로 치부했죠. 하지만 최근의 실험 고고학 연구는 이 걷는 전통이 놀랍도록 정확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연구자 테리 헌트와 칼 리포는 한 가지 이론을 제시했어요. 모아이가 제어된 흔들림 동작으로 똑바로 세워진 채 운반되었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좌우로 흔들며 앞으로 조금씩 옮기는 것처럼 걸어 운반했다는 거죠. 이들은 3m짜리 모아이 콘크리트 복제품을 만들어서 오직 밧줄과 소수의 인력만을 사용해 이런 방식으로 석상을 실제로 앞으로 걸어 옮길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기술은 숙련도와 협업이 필요했지만 고대 라파누이족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했어요. 게다가 이 운반 방식은 모아이 디자인의 몇 가지 의아한 특징들을 설명해 줍니다. 똑바로 세운 채 운반할 때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와 비교적 평평한 받침대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운반 방식은 엄청난 공동의 노력과 정교한 조직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작은 모아이 하나를 옮기는데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세심한 협업을 해야 했죠. 더 큰 석상들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은 훨씬 더 막대했을 겁니다. 이는 라파누이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문화된 역할과 위계적 조직을 갖춘 비교적 복잡한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무엇이 라파누이족으로 하여금 사회 자원의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수백 개의 수톤짜리 석상을 조각하고 운반하고 세우게 했을까요? 답은 모아이가 라파누이 종교와 사회 구조에서 수행한 역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석상들은 일반적인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들의 형상을 본뜬 것이었어요. 아후 제단에 세워져 살아있는 후손들을 지켜보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졌죠. 각 모아이는 특정 가족 혈통이나 씨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집단의 위신은 그들이 만든 모아이의 크기와 품질로 부분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쟁적인 기념비주의를 낳았습니다. 각 씨족이 점점 더 인상적인 석상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 거죠.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모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졌고, 가장 큰 석상들은 집중적인 석상 건설의 후기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념물 건설을 통한 이러한 위신 경쟁 심화는 섬의 궁극적인 위기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자원이 생존 활동에서 석상 생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파누이는 모아이 자체만큼이나 심오한 또 다른 미스터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든 문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죠. 18세기에 유럽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대체로 황량한 섬에서 명백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작고 가난한 인구를 발견했습니다. 모아이는 재단에서 쓰러져 있었고 부서지고 버려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섬에는 숲도 큰 동물도 없었으며 지속 가능한 인간 사회에 흔히 있는 많은 자원들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섬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설명은 생태학적 재앙이었습니다. 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가장 유명하게 주창한 이 이론은 라파누이족이 석상 건설 열풍 속에서 섬의 숲을 파괴했다는 것이었어요. 모아이를 운반하고 카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무를 베어냈다는 거죠. 숲이 사라지자 섬의 생태계는 붕괴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붙잡아 줄 수 없어서 토양이 침식되었고요. 숲의 둥지를 틀었던 새들도 사라졌습니다. 큰 나무가 없어지자 섬 주민들은 더 이상 원양 카누를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이제 황량해진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라이벌 씨족들은 서로의 모아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인구는 최대 1만에서 1만 5천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급감하여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단 몇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관리 실패와 사회 붕괴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스터섬은 지구 자체의 축소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원 과잉 착취가 필연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유한한 시스템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교과서, 다큐멘터리, 대중과학 서적에 실리며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위험성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 연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라파누이족이 섬의 숲을 벌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재앙적 광란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꽃가루 분석과 기타 고환경 데이터는 최초의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이 우연히 들여온 쥐들이 삼림 벌채의 주된 원인이었을 수 있다라고 시사합니다. 태평양 쥐들은 야자수 씨앗을 먹어치워 숲의 재생을 방해했습니다. 천연 포식자가 없는 상황에서 쥐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왕성한 씨앗 섭취는 인간이 직접 개간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숲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라파누이족은 삼림벌채에 놀랍도록 잘 적응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은 석재 멀칭 리틱 물칭이라는 과정을 통해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여 정교한 암석 정원 농업을 개발했습니다. 혼란에 빠져 붕괴하기는커녕 인구는 수세기 동안 수천 명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섬의 종말기를 특징지었다고 알려진 폭력과 전쟁은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럽 관찰자들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심지어 조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주장은 일부 연구자들이 이제 라파누이의 진정한 재앙은 생태학적 붕괴가 아니라 유럽과의 접촉이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파괴적인 질병을 가져왔는데 고립된 라파누이 인구는 이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천연두, 결핵 및 기타 감염병들이 무서운 효율성으로 섬을 휩쓸었습니다. 1960년대 페루의 노예 사냥은 더욱 파괴적이었는데 이는 약 1,500명의 섬 주민들을 납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섬의 구전 전통과 지식 체계를 유지하던 교육받은 엘리트 대부분이 포함되었죠. 국제적인 압력으로 생존자들의 송환이 이루어졌을 때 단 15명만이 살아서 돌아왔고 그들은 천연두를 함께 가져와 또 다른 치명적인 전염병을 유발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원주민 인구는 겨우 1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환경관리 실패보다는 질병과 노예 제도로 인해 주로 발생한 이 인구학적 재앙은 어떤 생태학적 위기보다도 라파누이 문화를 더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섬을 지탱해온 전통, 지식, 사회 구조가 단 몇 세대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터 섬의 인구는 수천 명으로 회복되었으며 대부분이 적어도 일부 라파누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언어와 문화 관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쓰러졌던 모아이 중 일부는 다시 세워져 고대의 자리에서 다시 서 있습니다. 이 섬은 주요 관광지가 되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이 수수께끼 같은 석상들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든 문명의 미스터리를 숙고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지속적인 고고학 연구를 통해 여전히 밝혀지고 있는 라파누이의 진정한 이야기는 환경 재앙에 대한 단순한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적응, 회복력, 그리고 식민주의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복잡한 서사입니다. 모아이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과 투지의 증거로 서 있지만 그들을 만든 이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가장 강인한 사회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대 미스터리들에 대해 발견할 것이 정말 많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미스터리 현상, 사라진 문명, 고고학적 수수께끼를 탐구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수수께끼에 대해 말하다 보니 이제 지중해로 떠나볼까요? 그곳에는 현대 엔지니어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함으로 지어진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수천 년 동안 서 있습니다. 그 목적과 건설 방식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말타의 거석신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미스터리, 지중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말타는 선사시대 유럽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한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사막 위에 솟아오르기 훨씬 전, 스톤헨지가 솔츠베리 평원을 지배하기 전부터 말타 사람들은 숨 막힐 정도로 정교한 거대한 석조 신전들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기원전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석조 건축물 중 일부를 대표합니다. 심지어 최초의 이집트 석조 건축물보다도 수세기 앞서죠. 말타의 거석 신전들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조잡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심하게 계획된 건축 단지들로 최대 20톤에 달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들을 사용하고 뚜렷한 패턴을 따르는 복잡한 다중방 구조를 가지며 정교한 천문학적 배치와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주는 장식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들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석기만을 가지고 있었고 문자가 없었으며 참고할 건축 전통도 없었다라고 추정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조섬에 있는 간티아, 간티자 신전 단지가 이 미스터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이름은 말타어로 거인의 탑을 의미하며 거인들이 이 건축물을 지었다는 현지 전설을 반영합니다. 간티아의 거대한 벽 앞에 서면 일부는 높이가 5m가 넘고 수십 톤에 달하는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는데 거인 전설이 거의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채석하고 운반하고 배치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블록 사이의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신전들은 고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양식을 따릅니다. 이들은 삼엽 또는 클로버 잎이 모양의 평면으로 지어졌는데 중앙 통로가 양쪽에 한 쌍씩 배열된 반원형 방들로 이어집니다. 어떤 신전은 이런 방이 2개뿐인 반면 어떤 신전은 3쌍, 심지어 4쌍을 가지고 있어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룹니다. 벽들은 우아하게 곡선을 이루며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유려한 디자인은 거의 현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매끄럽고 평평한 내부 벽면을 만들기 위해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외부 벽면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는 듯한 거대한 바위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이 신전들은 원래 지붕 구조로 덮여 있었지만 이 지붕들이 정확히 어떻게 지지되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 방에서는 코벨 지붕, 코벨드 루핑의 증거가 보이는데 이는 연속적인 돌층을 아래층보다 약간 돌출시켜 쌓아 올려 위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간들은 하늘에 개방되어 있었거나 나무 지붕으로 덮여 있었을 수 있지만 말타의 기후에서 나무가 잘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신전 배치의 정교함입니다. 많은 신전들이 특정 천문 현상, 특히 동지점과 춘추분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하이드라 신전 단지에서는 동지해가 입구를 비추고 신전 깊숙한 곳에 특정 석판을 밝힙니다. 춘추분점에는 햇빛이 중앙축을 따라 곧바로 지나가 구조물 전체를 밝힙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분명히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건축물에 의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가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건축물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고학적 증거는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줍니다. 신전들은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주거 활동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새도 아니었죠. 몰타의 신석기 시대에는 전쟁이나 갈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신전들은 신성한 종교적 또는 의식용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정확한 성격을 짐작할 수만 있는 의식을 위해 공동체가 모였던 장소였습니다. 발굴을 통해 신전에서 수천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활동에 대한 솔깃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용도를 알 수 없지만 정교하게 제작된 다양한 크기의 조각된 돌구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동물뼈는 소, 양, 염소 등 특정 가축을 중심으로 한 의식적인 잔치를 암시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작은 부적부터 큰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각된 여성상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큰 엉덩이와 허벅지 등 과장된 비율을 보이는 이 형상들은 여신 숭배와 다산 숭배에 대한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유물 중 하나는 거대한 지하 신전 단지인 할 사플린이 하이포지움에서 발견된 작은 점토상인 잠자는 여인 (Sleeping Lady입니다. 이 조각상은 정교하게 장식된 침대나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통통한 여인을 묘사합니다. 이 작은 조각상에 나타난 기술과 예술성은
몰타의 신석기 시대 주민들이 세련된 미적 감각과 상당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포지움 자체는 몰타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지하 단지는 단단한 석회암 안반을 통째로 깎아 만들어졌으며 3개의 층에 걸쳐 수많은 방, 홀, 통로가 있는 지하 신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방은 지상에서 10m 이상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 거대한 단지의 모든 평방미터는 석기와 뼈도구를 사용하여 발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톤의 암석이 제거되었습니다. 필요한 노력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이포지움 내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7,000명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 시대 매장지 중 가장 큰 곳 중 하나입니다. 시신들은 단순히 방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장래 의식과 죽음 및 사후 세계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보여주듯 조심스럽게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방의 벽에는 붉은 황토로 정교한 나선형 및 기하학적 문양이 조각되고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하 세계에서도 미학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이포지움의 한 방은 놀라운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클 룸은 소리가 그 안으로 향할 때 방 전체에 특정 주파수로 공명하는 조각된 벽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현대적인 테스트에 따르면 100시트헤츠 정도의 이 주파수는 인간 뇌 활동, 특히 감정과 언어 처리에 관련된 영역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이 이 음향 효과를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인상적인 현상이 그들의 의식에 통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지상신전과 지하 하이포지움 모두의 건설은 단순히 노동력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학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축가들은 거대한 돌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구조적 원리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부서뜨리지 않고 채석하는 방법, 수톤의 블록을 먼 거리로 운반하는 방법, 그리고 정밀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일단 제자리에 놓이면 실수를 수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기 때문에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복잡한 다중방 구조를 계획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험 고고학을 통해 건축 기술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석기 도구를 재현하고 큰 석회암 블록을 채석하고 이동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은 신석기 시대 기술로도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들은 또한 그 과정이 얼마나 노동 집약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큰 블록을 채석하는데 몇 주간의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무롤러나 썰매를 사용하여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려면 수십 명이 협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제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힘과 정밀함 모두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 신전들을 건설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막대한 노동 투입은 생존 활동에서 기념비적인 건축으로 상당한 자원을 돌릴 수 있는 비교적 크고 안정적인 인구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노동력을 동원하며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작업을 장기간에 걸쳐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조직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 사제 또는 다른 계층적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몰타의 신석기 시대 사회는 궁궐, 명확한 엘리트 무덤, 사회 구조를 문서화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신전 건설이 공동체 활동이었으며 다양한 공동체가 종교적 의무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신전들은 흩어져 있는 인구를 위한 집결지, 즉 흩어진 농업 공동체들이 모여 계절별 의식이나 축제를 위한 중심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듯 각 신전은 비교적 작은 지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앙 집권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건설하고 이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몰타의 신전 건설 문화의 쇠퇴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안겨줍니다. 1000년 이상 번성했던 신전 건설은 기원전 2500년경 중단되었습니다. 신전들이 폭력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상 지어지고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건설자들이 봉인한 것처럼 흙으로 덮여 의도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학적 경이로움을 창조했던 정교한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신전 건설이 중단된 것입니다. 몇 가지 이론들이 이러한 문화적 단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환경 스트레스가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삼림 벌채와 토양 침식은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켜 주민들이 기념물 건설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후 변화가 가뭄을 유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 역병이 인구를 황폐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여 원래 주민들을 대체하거나 흡수하고 다른 문화적 관습을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청동기 시대에는 몰테 신전 건축가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전들 자체는 점차 허물어졌고 그 돌들은 다른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도굴되기도 했으며 원래 목적은 잊혀졌습니다. 문자 문화가 몰타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쯤 신전들은 이미 고대 유적이었고 건축가들의 이름은 시간 속에 잊혀졌으며 그 목적은 지역 전설과 추측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몰타의 거석 신전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 방문객들은 한때 고대 의식으로 울려 퍼졌던 방들을 거닐고 의미가 여전히 논의되는 나선형 문양이 새겨진 돌들을 지나고 수천 년 전에 관찰되었던 천문 현상에 맞춰진 출입구를 통과합니다. 이 고대 장소들의 침묵은 심오하며 아무리 주의 깊게 발굴하고 분석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인류의 역사가 사라졌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신전들은 천천히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고급 연대 측정법을 포함한 새로운 고고학 기술은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전들의 최근 발견은 몰타의 들판과 마을 아래에 더 많은 신전들이 아직 묻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발견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더하여 5000년 전 자신들의 이름이 잊힌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될 신성한 것을 만들기 위해 산더미 같은 돌을 옮겼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점진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스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역사적 수수께끼와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깊이 파고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채널의 목표이며 함께 탐험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고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나눌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떠나봅시다. 2000년 넘게 봉인된 무덤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기술이 발견된 곳입니다. 바그다드 배터리, 고대 전기인가, 고고학적 오해인가. 1936년 현대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독일 고고학자 빌헬름 코에니히는 수십 년간의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발견을 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파르티아 마을의 도자기 파편, 점토판, 그리고 일반적인 고고학적 발견물들 사이에서 코에니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높이 약 14cm의 점토 항아리 안에 구리 실린더, 철 막대, 그리고 산성 물질의 흔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 그것들은 현대 전기 배터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문명에 익숙한 숙련된 고고학자 코에니히는 이 물체가 특이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구리 실린더는 주석 납 합금으로 납땜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교한 금속 공학 지식을 보여줍니다.
아스팔트 마개로 구리 실린더 중앙에 매달려 있던 철 막대에는 산성 전해질에 노출된 것과 일치하는 부식 흔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조립품은 더 많은 아스팔트로 밀봉된 점토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코에니히의 숙련된 눈에는 이것이 무작위적인 잔해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어진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코에니히는 급진적인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유물은 고대의 갈바니 전지, 즉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원시적인 배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알레산드로 볼타가 1800년에 최초의 현대 배터리를 발명하기 거의 2000년 전에 고대 세계의 전기 기술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함에는 엄청났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든 전기화학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18세기까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전기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기술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코에니히만 그렇게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엔지니어 윌라드 그레이는 유물을 조사하고 독자적으로 그것이 배터리를 닮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레이는 더 나아가 원본과 동일한 재료와 치수를 사용하여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복제품에 산성 용액,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구할 수 있었던 포도 주스를 채웠을 때 이 장치는 약 1볼트의 전기를 생성했습니다. 이 실험은 코에니히의 이론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알려진 이 물체는 전류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고대 파르티아인들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무엇에 사용했을까요? 코에니히 자신도 지지했던 가장 대중적인 이론은 전기 도금입니다. 즉, 전류를 사용하여 한 금속의 얇은 층을 다른 금속 위에 입히는 과정이죠. 전기 도금은 장인들이 비금속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코팅하여 겉보기에는 순금 같지만 얇은 표면층만을 가진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 기술은 순수한 귀금속 유물의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도금된 물건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고고학자들은 파르티아 시대와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수많은 도금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 중 일부는 놀랍도록 균일한 금 코팅을 보여주며 귀금속이 모든 틈새와 세부 사항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금박 적용과 같은 기계적 도금 기술보다는 전기 도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부 고대 도금 유물에 대한 현대 분석은 전기화학적 증착과 일치하는 코팅 특성을 밝혀냈지만 이 증거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바그다드 배터리가 전기 도금에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고대 금속 세공품의 몇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 도금은 바그다드 배터리가 생산하는 것과 같은 적당한 전압만을 필요로 하지만 장시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일 배터리로는 실제적인 전기 도금의 불충분한 전류를 생산하지만 여러 개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필요한 전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고학자들은 결국 그러한 장치 하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러 개의 유사한 물건들을 발견했으며 이는 이것들이 단순한 희귀품이 아니라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알려지고 재현 가능한 기술의 예시였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해도 주류 고고학계에서는 심각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비평가들은 배터리 가설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그러한 장치나 그 사용법을 묘사하는 동시대의 문서 증거가 없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천문 관측부터 의료 절차, 상업 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점토판 어디에서도 전기장치나 전기도금 기술에 대한 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전기도금된 유물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일부 고대 도금 유물이 전기 도금과 일치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이는 또한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교한 기계적 도금 기술과도 일치합니다. 고대 장인들은 금박을 바르는데 놀랍도록 숙련되었으며 어떤 전기 기술 없이도 매우 얇고 균일한 코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려진 기술로 설명될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전기도금 이론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셋째, 바그다드 배터리의 고고학적 맥락이 모호합니다. 초기 발굴 문헌이 부족하고 코에니히가 그 장치를 발견한 정확한 위치도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발견된 일부 유사한 물건들은 두루마리 보관에 사용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맥락에서 발견되었으며 구리와 철 부품이 완전히 다른 비전기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기 기술과의 연관성은 현대적 관찰자들이 완전히 다른 기능을 했던 고대 유물에 현대적 지식을 투영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들도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항아리들이 신성한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구리 실린더가 양피지를 습기와 곤충으로부터 보호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고대 숭배자들이 만졌을 때 마법 같거나 신성하게 여겨졌을 약한 전기 충격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전기 충격이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전기, 물고기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장치가 의사들에게 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선호하는 가장 평범한 설명은 바그다드 배터리가 아예 배터리가 아니라 우연히 함께 보관된 서로 관련 없는 물건들의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구리 실린더는 다른 용도로, 철 막대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 있으며 하나의 항아리에 함께 놓인 것은 기능적 연결 없이 단순히 보관 편의상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산성 잔류물의 존재는 어느 시점에 항아리에 와인이나 다른 산성 액체가 보관되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무관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충하는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은 놀랍도록 어려운 일로 판명되었습니다. 코에니히가 발견한 원본 유물들은 현재 사라졌는데 이라크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 중 약탈 과정에서 유실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연구자들이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한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 유물을 조사하는 대신 사진과 서면 설명만을 가지고 논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남아있는 유물들은 박물관에 있지만 독특한 고고학 유물에 대해 파괴적인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파괴 분석 기술은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유물들이 실제로 전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성 전해질과 일치하는 잔류물을 발견하더라도 그 용기들이 다른 목적을 위한 산성 물질 보관이 아닌 의도적으로 배터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그다드 배터리 논란은 고고학계의 선정적인 해석과 보수적인 회의론 사이에 더 큰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고대 첨단 기술을 암시하는 유물들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를 다루는 책,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고고학 출판물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는 신비롭거나 논란이 되는 해석이 평범한 설명보다 더 흥미롭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을 강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고고학은 회의론과 엄격한 증거 기준을 요구합니다. 비범한 주장은 비범한 증거를 필요로 하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전기 기술을 소유했다는 주장은 정말 비범한 것입니다. 알려진 고대 기술을 통해 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켬의 면도날 원칙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 기술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더 간단한 설명을 선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일축하는 것 또한
섣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없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종종 틀렸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의 역량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러한 장치를 만들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많은 학자들에게 처음에는 일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실제이며 명백히 정교합니다. 아마도 바그다드 배터리는 비슷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즉, 존재했지만 잊혀져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애쓰는 매혹적인 흔적만을 남긴 고대 지식 말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적 관점으로 오해된 평범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원본 유물이 없고 명확한 문헌적 또는 고고학적 맥락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그다드 배터리가 그 실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고대 기술 지식의 광범위한 미스터리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축적된 지식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격변의 시기에는 수십 년 만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고대 세계는 수세기 동안 재발견되지 않을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화염, 로마 콘크리트, 다마스쿠스 강철, 그리고 다른 많은 예들은 기술 발전이 선형적이거나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고대인들이 전기 원리를 발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능은 수천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고대 사람들도 우리만큼 똑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이러한 원리들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그러한 혁명적인 주장을 진정으로 뒷받침하는지 여부입니다. 더 나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바그다드 배터리는 미스터리와 평범함 사이에 매달려 있으며 확인되지도 명확히 논파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 미스터리의 지속, 우리가 이 5가지 특별한 미스터리, 즉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부터 고대 전기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능성을 품은 바그다드 배터리까지 탐험하면서 공통된 주제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정교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현대 계산과 견줄 만한 정밀도로 천문주기를 추적했습니다. 라파누이족은 공학적 탁월함을 보여주는 기술을 사용하여 섬 전체에 거대한 석상을 옮겼습니다. 몰타의 신석기 시대 건축가들은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는 건축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숨 막힐 듯이 복잡한 기계식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인간의 독창성이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지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 종이 존재해온 이래로 인간의 특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가용한 기술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고 그들의 환경이 제공하는 어떤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든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때로는 그 해결책이 너무나 영리하고 너무나 정교해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도 강조합니다. 문명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의 지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사라져 고대 문헌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잊혀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유물들을 놓고 씨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 서로마 제국의 붕괴,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초래한 파괴 등 이러한 각 사건은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일부를 지워버렸고 고고학이 채우기 위해 애쓰는 이해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고고학자, 역사가, 연구자들의 작업이 더욱더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각 발굴, 각 분석, 고대 유물에 대한 각 신중한 연구는 방대한 인간 역사의 직소 퍼즐에 조각들을 추가합니다.
때로는 발견이 기존 이론을 확인시켜 줍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가정을 뒤엎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한 미스터리들처럼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새로운 조사와 논쟁의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지속되고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과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쉬운 설명에 저항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이해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탐험과 발견을 이끄는 본질적인 인간 감정인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수천 년을 넘어 비록 매우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창의성, 그리고 우리의 짧은 생명보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남기려는 열망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미스터리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발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각각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림으로 뒤덮인 캄보디아의 유적들, 광활한 아라비아의 사막들, 그리고 수많은 난파선들이 미발견된 채 잠들어 있는 해적까지 이 모든 곳에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고대 수수께끼들을 풀어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미스터리를 발견할 연구자, 고고학자 또는 과학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역사 속 가장 난해한 미스터리들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고려해 주세요. 저희는 잃어버린 문명부터 설명할 수 없는 유물까지, 고대 공학의 경이로운 업적부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들까지 훨씬 더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미스터리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억하세요. 역사는 단순히 연대와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인류가 이룩한 놀라운 업적들, 그들이 극복한 도전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미스터리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 돌멩이 하나, 모든 부식된 유물 하나, 모든 단편적인 문서 하나하나가 살고 사랑하고 고뇌하다가 결국 과거 속으로 사라져 우리가 풀어나갈 흔적만을 남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가 기꺼이 귀 기울인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미스터리들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답을 찾는 과정은 인류 역사와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더욱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수세기 후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우리 자신의 문명에서 나온 유물들을 두고 우리가 고대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호기심으로 우리의 동기, 기술, 그리고 신념들을 이해하려고 애쓸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둘러싼 미스터리들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해 주세요.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나간 것도 아니죠. 우리가 발굴하는 모든 유물, 우리가 탐험하는 모든 유적, 우리가 풀려 애쓰는 모든 미스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밑 어딘가 땅속에서 혹은 박물관 소장품의 잊혀진 구석에서 다음 위대한 미스터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